고등학교 진로 선택 고전과 윤리 핵심 개념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쾌락주의와 공리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의 쾌락주의, 특히 헬레니즘 시대를 풍미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를 그 뿌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이후부터 중세 그리스도교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기로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체제, 즉 폴리스 체제가 무너지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 그리고 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 제국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리스의 문화가 동방 으로 전파되면서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의 융합으로 이런 헬레니즘 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헬레니즘 시대에 에피쿠로스가 주장했던 쾌락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런 쾌락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모든 행동이 결국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죠. 에피쿠로스는 그렇다면 우리의 무조건적인 쾌락 추구를 주장했을까요? 아니죠.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무제한적인 욕망을 추구해봤자 쾌락만 증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핍에 빠져서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했을 때 위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이 위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위가 더 늘어나겠죠. 위가 늘어난 만큼 우리가 다음번에 식사를 하기 전에는 더 큰 결핍을 느낄 거예요. 더 큰 배고픔을 느끼게 되겠죠. 이렇게 육체적 쾌락이나 물질적 쾌락은 우리가 많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고통스러워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은 정신적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만한 정도의 검소한 의식주 생활을 통해서 물질적 결핍으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았고, 권력이나 명예, 출세와 같은 것들에 초연해졌을 때 마음의 평온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평온함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어서의 고통이 모두 사라진 상태,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온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랬을 때 찾아오는 행복을 에피쿠로스는 아타락시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에피쿠로스의 이러한 쾌락주의는 근대 영국 사회개혁가 벤담을 통해서 쾌락적 공리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벤담은 21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법률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는 법률과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부정의한 모습들의 혐오감을 느끼고 사회개혁과 법률개혁을 해야겠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저서인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관한 서설이라는 책에서 법률가 그리고 사회개혁가 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즉 윤리 이론에 관심을 가지는 윤리학자로서의 면모도 보여줍니다. 벤담은 이 저작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쾌락, 그리고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를 받아 행동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즉 쾌락을 가져오면 좋은 행동, 고통을 가져오면 나쁜 행동이라는 관점을 취하는 것이죠. 공리주의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는 고대의 쾌락주의를 이어받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쾌락을 가져오는 행위가 좋은 행위, 라는 윤리적인 입장을 체계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벤담은 그 상황과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의
최대의 행복, 최대의 쾌락을 가져다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 도덕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벤담은 법률가로서 모든 법들이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귀족들에게는 유리하게, 평민들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고 심각한 도덕적인 염증을 느낍니다. 분명히 귀족의 수가 평민의 수보다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쾌락과 고통을 계산할 때에는 귀족과 평민의 쾌락과 고통을 계산할 때 귀족의 쾌락과 고통을 더 크게 계산한다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벤담은 이 모든 이해 당사자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계산할 때에는 귀족이든 평민이든 그 신분의 차별 없이 똑같이 1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귀족의 행복과 평민의 행복에 계산에 있어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평등의 원리를 통해 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의 쾌락과 행복을 최대로 이끌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우리의 도덕적인 행동이고 목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공리주의의 예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를 가져왔어요. 앞에 보이는 이 전차의 이름이 트롤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레버를 당기거나 그대로 놔둘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5명의 사람이 묶여있고 1명의 사람이 묶여있는 철로에서 여러분들이 레버를 당기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이 트롤리는 직진해서 5명의 사람을 죽이게 될 거예요. 만약 레버를 당긴다면 철로의 방향을 바꾸어서 1명의 사람을 죽이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다면 극단적인 2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공리주의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마 레버의 방향을 바꿔서 전차가 1명의 사람을 죽이고 5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아마 5명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 1명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테니까요. 즉 벤담의 공리주의의 핵심은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는 행동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쾌락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벤담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와 같은 7가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얼마나 그 쾌락이 세고 지속적이며 확실하고 나랑 가장 가깝고 또 다른 생산적인 쾌락들을 만들어내고 고통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것이어야 하고 또 널리 여러 사람들에게 쾌락을 확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 속에서 도덕적인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거죠. 즉 쾌락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리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벤담의 공리주의를 계승한 밀은 쾌락을 이렇게 양적으로 계산하는 양적 쾌락과 질적 쾌락으로 구분하면서 당시의 돼지의 철학이라는 공리주의에 대한 비난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벤담이 주장했던 이런 계산 방법이라면 질적인 쾌락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양적인 부분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은 돼지의 철학이다 라는 비판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밀은 쾌락의 양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벤담의 생각을 쾌락의 질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질적 공리주의로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벤담과 밀을 통해서 체계화된 근대 서양의 공리주의는 영국에서 민주주의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기본 원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도덕적, 사회적, 법적, 경제적 판단을 내릴 때 좀 주요하게 참조하는 기본 원칙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끌어낼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방법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 벤담과 밀 그리고 이들 공리주의의 역사였던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공리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